사실 오늘 집에 나올 때 굉장히 좀 고민했어요. 이런 옷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날씨도 좀 우중충해서 제가 좀 모험을 했고요. 사실 이 옷이 보여주는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끼, 재능, 열정들이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 텐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에 출근을 할 때 이런 옷을 입고 출근하게 되면 여러분의 동료분들의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겉으로는 물론 한국 사회니까 뭐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분들의 끼와 열정을 고이 접고 회색 재킷이나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옷들을 버릴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제가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창조 중에 가치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 그 가치라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지만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치 창조로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value creator라고 하죠. 체인지 메이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혹은 앙터프러너의 모습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창업할 수 있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곳, 조직, 기업 혹은 시민사회 혹은 공무원이란 그런 곳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적에 저희는 이런 밸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굉장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멋있게 하는 많은 것들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로 불렸는데 국민학교 때 제 친구들이 하루에 몇 번씩 이런 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뽑기 아시죠? 네, 학교 문방구 앞에 가서 그 당시 50원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뽑았는데 웬일인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만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무 꽝이 많은 거죠.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하면서 집에서 싸제 뽑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싸제 뽑기의 특징은 꽝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굴러다니는 연필이라든지 제가 했었던 우표 취미 활동을 했었는데 우표들을 상금으로 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 광고를 했습니다. 꽝이 없는 뽑기다. 한 번에 50원이었고 제가 그거를 해서 그날 1,500원의 돈을 수입을 걸었습니다. 제가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갈 때 어머니께서 제 헌금으로 한 100원 줬거든요. 근데 그 100원 가지고 물론 헌금 안 하고 오락실에 가서 50원에 한 판 오락을 했던 경험이 나는데 사실 하루에 1,500원을 벌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큰 돈이죠.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세 번째 날 계속 제가 뽑기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가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시기했던 친구가 이 선생님한테 밀고를 해가지고 제가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비즈니스에서는 동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 웃기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고 조직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했던 수많은 재능들이 사실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옷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옷장에만 넣어놓고 어떻게 보면 직장에 나갈 때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가져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가진 가장 큰 챌린지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컬러풀한 옷들을 입고 있지만 어색하죠. 뭔가 한 가지 방향을 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즉 우리가 가진 수많은 재능과 열정들이 있는데 어떤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그 조직이 생각하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볼 때 숨막히고 내가 이 조직에 계속 있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가진 고민들은 그 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탤런트돼 있는 인재들이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탐스처럼 마이크 블레이크처럼 새로운 기업을 창업한다든지 딱 그 창업하는 회사 가시면 아시죠? 해목도 있고 정말 멋진 컬러도 있고 이런 모습을 갖는 조직을 만들어야만 할 것인가? 사실은 그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개념인데요. 사회적 사내 기업가라는 개념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밖에서 창업할 수 있는 앙터프로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부분의 조직,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시민사회든지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어떤 조직에서든지 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바로 사회적 사내 기업가라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제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비라는 사람이고 제 친구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멕시코시티에서 저와 함께 이런 옷을 입고 강남스타일이라든지 수많은 춤을 새벽 3시, 4시까지 저랑 같이 춤을 췄던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엑센추어라는 전통적인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다가 영국에 있는 지하철을 타려고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마침 하나의 벽보를 보게 됩니다. 바로 Overseas Service 무슨 오가나이제이션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비즈니스에 대한 스킬을 가르쳐줄 분들의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라는 그 포스터를 보게 된 거죠. NGO나 이런 시민사회에서는 자금을 지원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었는데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을 모집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의 컨설팅의 역량들을 이분들이 필요로 한다면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할까 이분이 생각을 하고 2년간 휴직을 하고 아프리카와 동유럽에 가서 실제 그런 NGO들에게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내가 배웠고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경영 컨설팅이 어떤 일반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엑센추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엑센추어 디벨롭먼트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자회사를 출범하게 됩니다. 물론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이분이 만들었던 거가 자기의 CEO에게 가기 전에 한 가지 가상의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엑센추어가 디벨롭먼트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어떤 자회사를 출범해서 이 자회사를 통해서 기존에는 고객이지 않았던 정부라든지 시민사회들이 엑센추어의 새로운 고객이 된다는 비전을 한 가지 가상의 페이퍼로 신문으로 만들어서 CEO에게 그걸 보낸 거죠. CEO가 딱 보더니 와, 이게 말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게 바로 엑센추어 디벨롭먼트 파트너십입니다. 자, 이런 제도가 실행된 다음에 엑센추어에서 그 핵심 인재들이 이탈하는 이탈률이 굉장히 급감하게 되고 실제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분들이 바로 이런 곳에 자기가 6개월이나 1년 동안 자기가 잠시 떠나 있어서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에 가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이키에서 있는 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물류, 창고를 담당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원래 네이티브 아메리칸으로서 나이키 운동화가 잘 맞지 않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그 여러 가지 체형 문제 때문에 그 고민을 본인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 할아버지가 알려주셨던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바로 제너레이션 7이라는 개념이었는데 너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7세대가 지나기까지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너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단지 물류를 담당했던 이분이 새로운 어떤 제안을 회사 내에 하게 됩니다. 바로 네이티브 아메리칸에게 맞는 그 체형에 맞는 이러한 운동화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를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새로운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새로운 역할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속한 조직에서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삼성전자의 기여운 책임 연구원입니다. 진짜 이름이죠. 기여운 연구원인데 제가 예전에 테덱스 삼성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 프로젝트는 전기가 없는 마을에 영화를 볼 수 있는 프로젝터를 전달하는 거에 대한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테덱스 삼성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이분이 끝나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활용해서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삼성과 함께 저희가 햇빛 영화관이라는 프로젝트를 3년 전부터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작년에 여기 있는 SBS의 디지털 포럼에서 저희가 5분 동안 생중계가 되고 설명도 됐고 작년에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삼성전자가 채용 설명을 할 때 삼성전자의 홍보 영상을 트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에티오피아랑 말라위에서 했던 영상들을 보여줄 정도로 삼성에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또 직원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들을 넣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었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사내기업가는 조직 내에서 활동하면서 사회 환경적인 가치의 창출을 통해 저희가 속한 조직의 새로운 기회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실행해가는 사람들을
바로 사회적 사내 기업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업가라는 것은 비단 어떤 사조직, 어떤 그 사기업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저희가 보면 퍼블릭 앙터프러너 혹은 학교에서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서는 진행하지 않았던, 하지만 새로운 고객과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의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죠. 여기 서 있는 고양시청의 최소영 주무관은 한국의 3대 SNS 천왕이 있습니다. 한국민속촌, 그리고 부산경찰청,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고양시청인데요. 이분은 자기 원래 문학도였다고 해요. 그렇지만 몸이 아파서 쉬고 있다가 고양시청에서 파트타임 직원을 뽑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우연하게 SNS를 맡게 되죠. 자기에게 우연하게 맡겨진 어떤 역할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원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문학적인 감수성을 통해서 결국 고양시가 한국의 3대 천왕이 되도록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정역의 이태경 교사님은 너무나 뻔하고 뻔한 졸업식의 모습들을 반의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혹은 부모님들과 함께 어떠한 특징적인 역할을 하고 연극을 하는 걸로 해서 축제를 만든 분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직 가운데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 새로운 가치들을 만드는 분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 싱가포르에서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그쪽에서는 2박 3일 동안 1,000만 원의 돈을 내고 워크숍을 배우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주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사회적 사내 기업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1,000만 원이나 되는 피를 내고 이런 회사에서 직원들을 파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기를 원한다면 거꾸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런 조직에 들어가고 또 조직에 지원하실 때 내가 가졌던 어떤 사내 기업가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엄청난 인재가 될 수 있겠죠. 제가 간단하게 4가지 사회적 사내 기업가 될 수 있는 단계를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직접 겪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느낀 불편함들이 사실은 어떤 조직이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발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첫 직장을 유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유엔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굉장히 관료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커뮤니케이션 담당을 했었는데 외부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유엔은 어떤 곳이고 유엔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고 이런 것을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전화로 설명드렸는데요. 옆에 앉았던 팀장님이 전화를 딱 제가 끊고 나서 저한테 말을 겁는 겁니다. 김종태 씨,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를 보겠어요, 외부 사람이. 근엄하게. 그 다음에 너무 친절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이제 충격이 된 거죠. 유엔은 왜 꼭 너무 권위적으로만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제가 그게 첫 번째 저의 불편함과 외부에서 유엔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곧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굉장히 무섭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불편함을 제가 경험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주변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지지를 하지 않도록 최소한 방해를 하지 않도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출장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뉴욕에 출장 못 가봐가지고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는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유엔 대표님이 김정태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게 기회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쿨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저는 뉴욕에도 몇 번 가봤으니까 이번에 뉴욕에 안 가보신 저분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분에게 한번 기회를 몰아줬죠. 2년차 때 그걸 지켜봤던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자, 2년차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또 다른 분이 그 생각을 하고 저한테 또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또 그 카드를 양보해드렸죠. 자, 그런 식으로 저는 직원들에게 이제 지지를 받기 시작하고 최소한 제가 뭔가를 시작했을 때 방해는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리를 제가 받게 됐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옹호자들, 챔피언들과 함께 이제는 작은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가졌던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유엔과 친숙하지 못하게 되는 그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유엔을 잘 알 수 있는 유엔의 날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600명이 넘는 사람이 왔고 유엔의 두 번째 리더인 유엔 사무부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원래 작게 시작했습니다만 너무나 큰 행사를 하게 됐죠. 물론 저희 직원들은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인턴 두 분과 함께 3명이서 그 모든 행사를 만들어냈습니다만 그 결과가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유엔 오피스로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지만 저희들의 활동이 유엔 총회의 문서에도 들어가고 저희 이름들이 전 192개 회원국이 있는 유엔 총회에서 언급이 될 정도로 그런 효과들을 저희 유엔의 대표님이 느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왜 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을 만드는 저희 결과까지 만들게 됐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수많은 조직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속하게 될 조직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나한테 맞지 않아. 이건 나한테 정말 나의 삶과 연결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조직들을 변하게 된다면 그 조직이 가진 수많은 자원들로 이 세계가 정말 멋지게 변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사내 기업가에게는 이러한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부터 어떤 것을 해도 될까요? 라고 퍼미션, 허락을 요구하는 것보다 뭐죠? 차라리 나중에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사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옷을 입고 출근해도 될까요? 라고 말해보면 사실은 허락을 받기 없겠죠. 근데 일단 입고 나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기분이 이러니까 혹은 뭐 제 생일이니까 뭐 봐주세요 하면 사실은 포기브네스를 받을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옷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끼, 열정,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을 꼭 창업에서만 여러분들이 해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나 공공기관, 일반 기업, 사기업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준비를 하고 그런 준비를 통해서 기업이 혹은 여러분의 기관들이 변하게 된다면 정말 멋진 이야기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 다녀왔던 이유가 바로 국제적인 이 공동체 리그 오브 인트러프너라는 것을 저희가 참여하게 된 예정인데요. 한국 챕터가 내년 상반기에 발족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조직에 계신 분들 또 앞으로 조직에 속하게 될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인트러프너로서 활동하길 원하신다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레이스를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멋진 변화들을 만드시는 사회적 사내 기업가가 되시기를 초대하고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